아스탁의 매력도는 굉장히 저희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SBB의 문제보다는 실질적으로 부채 비율이 훨씬 더 낮고 순 부채 비율은 더 낮고 금리 민감도 부분은 적고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들은 계속 돈을 벌고 있고 어쨌든 지금 미국은 엄청나게 투자를 정부가 하고 있어요.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냐? 에너지, 제조업, 환경. 딱 연결이 돼 있는 게 전기차 부품,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의 어떤 투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달러 인덱스나 10년 국채금리 추이를 보면은 이게 참 색다른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달러가 원래 강세로 가고 그리고 그 국채금리가 오르면 시장이 빠졌잖아요. 근데 어제는 정반대였어요. 네, 어제는 달러가 약세고 10년 국채금리가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테믹 리스크의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걱정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도대체 미 연준이 금리를 얼마까지 올릴 거냐. 예. 근데 지금 금리가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것은 미 연준이 감당 가능한 금리 수준에 대해서 자꾸 테스트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게 장기적인 그림으로서 미 연준이 감당 가능한 금리 수준이 3.25에서 3.5%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시적으로 감당 가능한 금리 수준으로서는 저희는 한 5% 이상 넘어가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재정 적자폭 그리고 달러의 약세 가능성,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등등을 다 감안했었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어쨌든 뭐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는 거 다 알겠고 관련해서 어떤 리스크 부분이 있지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금 상승률 자체가 만약에 또다시 전달 대비해서 숫자 곱하기 10이 했는데 3%대다.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금리를 굳이 5%에서 6%까지 끌어올릴 정도까지는 아닐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패드와치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50bp 올리는 걸 거의 뭐 80% 확률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0.25씩 계속 올리는 그런 수준으로 갈 것 같고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드립니다만 0.25씩 올렸을 때는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었을 때 오히려 시장이 좀 걱정스러워질 환경이 될 수도 있다. 즉 경기가 침체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짚어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결국 이제 경기 부분인데요. 지금 미국과 중국을 종합적으로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글로벌 경제에 두 개를 더하면 뭐 절반 가까이 되니까. 이쪽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선행지수라든지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 경기가 회복할 가능성에 대해서 더 기대를 하게 되지 경기 침체로 넘어갈 가능성은 낮다. 근데 여기다 대놓고 정말 이 SBB가 망하면서 찬물을 끼얹어 가지고 완전히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케이스로 연결되게 정부가 놔두겠느냐. 이건 너무나 그 가능성은 낮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렇게까지 지금 살아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미국의 이 종합 PMI 지표를 보시면은 이제 50.1로 올라와서 이제 경기 확장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겨우 뭘로 바꿨느냐? 서비스업 PMI 지표가 55까지 올라오면서 보통 이렇게 푹 빠지고 나서 다시 올라오게 되면 시장은 이미 바닥을 찍었다라는 결론을 저희는 많이 내리게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경기 선행 지표들이 좀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항상 보여드리는 숫자지만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 현상과 예대율을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대출 증가율이 계속 이어지면서 여전히 그 경기가 침체로 바로 넘어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수익성에 있어서 마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가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2021년에 그 상반기의 고점이 13%의 이 순이익 마진율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 4분기의 숫자가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11.3%, 11.2%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그럼 이제 고점 대비해서 약 1.8, 1.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 사이클을 보시면은 코로나19 터졌었을 때는 11.4에서
8.5%까지 빠졌으니까 뭐 3%포인트 가까이 빠졌어요. 그래서 많이는 안 빠졌네요. 네. 그래서 보면 이때는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그럼 이번에는 요만큼만 빠지고 끝날 거냐 이런 걱정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19는 뭐 흔히 말해서 경제가 갑자기 스탑을 했었고 마진이 폭락을 했었던 케이스인데 그게 3%입니다. 과거 2015년 사이클에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빠진 숫자가 1.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1.8%, 7% 빠졌으면 네. 거의 바닥 수준의 어떤 이 마진율이 아닐까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숫자가 아마도 올해 1, 4분기와 2, 4분기에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11%대 초중반 정도의 숫자가 좀 이어질 것 같다. 그래서 1, 4분기, 2, 4분기까지. 그래서 3분기 연속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반영을 시켰을 때에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1, 4분기 이익 증가율이 올해 4, 4분기 마이너스 4.8인데 마이너스 5.9로 더 확대되는 거죠. 그리고 2, 4분기가 3.8이니까 좀 줄어들지만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진이 많이 이제 계속해서 낮은 숫자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 숫자만 보고 있으면은 시장이 못 오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시 플러스로 전환하느냐 이 부분이고요. 근데 아까 보여드린 그 PMI 지표를 놓고 봤었을 때 경기 선행 지표가 이제 거의 바닥을 다져가거든요. 그랬을 때 하반기에 얼마나 빠르게 경기가 회복할 거냐 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 생산성 지표라든지 지금 여태까지 이제 펜탑 디맨드라고 얘기를 하죠. 보시면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 대한 투자가 좀 지연이 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텔에서 나오는 칩을 기다리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1, 4분기에 벌어지고 있는 게 이제 챗GPT 등으로서 엄청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은 좀 더 빠른 시스템을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수요가 다시 픽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하면서 앞으로 영업 마진율이 어떻게 변할지 앞으로 이 실적이 어떤 식으로 변해갈지를 보면서 뭐 상고 이후에 하저가 될지 하중이 될지 하고가 될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저희는 암만 못해도 하중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궁금한 게 지금 반도체는 재고 문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챗 GPT 수요가 그것까지도 어느 정도는 상쇄하는 정도까지도 기대가 되시는 거예요? 그거는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게 시스템 반도체 쪽이고요. 그 지금 재고가 쌓이고 있는 부분은 이제 이런 랩탑, PC, 그러니까 랩탑이나 PC 디맨드 그리고 핸셋입니다. 근데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애플도 이 판매 대수가 막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가격 단가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요는 이미 뭐 교체가 됐다면 그런 거고 또 마찬가지로 랩탑도 더 얇아져야 되고 더 오래 써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배터리랑 또 연결이 돼 있고 이제 그거에 어떤 새로운 게 들어왔었을 때 또 쓰겠죠. 근데 이제 코로나19 때 왕창 썼으니까 지금 이제 좀 지연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어차피 결국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디맨드가 언제 들어오느냐. 그래서 그게 빨리 시스템처럼 빨리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반도체를 추천을 할 때 메모리 쪽은 좀 레깅 사이클로 생각하자. 먼저 시스템 반도체 이쪽과 파운드리 쪽 이쪽이 훨씬 더 중요하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전력 부분에 있어서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반도체를 써야 되는데 그 반도체는 커스터마이즈 된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파운드리 쪽이나 비메모리 쪽, 설계 쪽 이런 쪽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쪽의 수요가 훨씬 낮다. 그래서 보시면은 AMD 주가가 오른다든지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퀄컴의 주가가 올라간다든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또 5G랑 통신과 연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지금 이게 챗GPT, 전기차, 신재생에너지를 연결시키는 이 삼각구도 아래서 관련돼서 필요한 반도체 쪽은 수요가 굉장히 강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먼저 들어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저희가 뭐 너무
앵커님께서 아시겠지만 맨날 얘기하는 생산성이잖아요. 생산성. 예, 네. 이게 너무 지겨우실 텐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니까 네, 그럼요. 반복해 주시는 거겠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68년대 후반부터 80년대의 리피트다 지금이. 네. 그러면은 시장이 막 훅 올라갔다가 훅 빠졌다가 훅 올라갔다가 이 엄청난 변동성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그게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괜찮은 생산성의 상승이라면 훅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또 더 위로 올라가는 이런 사이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옆으로 길면서 변동성이냐 아니면 올라가는 추세에서의 상승장이냐 이게 차이입니다. 네. 근데 저희는 어쨌든 지금 숫자가 4, 4분기 숫자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실적 보고 있으면 4, 4분기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매출 증가율이 1, 4분기만 하더라도 10% 이상 세 자릿수였는데 지금 아까 살짝 보여드렸는데 보시면은 매출 증가율이 얼마죠? 예,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4, 4분기가 5%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생산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은 4, 4분기에 살짝 올랐어요. 3, 4분기도 오르고 4, 4분기도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훅 떨어졌어요. 이게 뭐냐면은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생산성이 확 튀었다가 그리고 다시 정상화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정상화되면서 올라가는 속도입니다,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선을 쭉 그어 보면은 그래도 위에 있잖아요. 예, 떨어지긴 했지만 네. 코로나19 때문에 일시적으로 너무 높아졌다가 다시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정상 궤도로 다시 되돌아갔는데 여전히 생산성이 높아지는 숫자고요. 네. 4, 4분기만 뽑아서 계산을 해보면은 연간 환산일 때 1.65%입니다. 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던 시대에 1.38보다는 좀 높아요. 근데 이게 너무 높진 않죠.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답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 1, 4분기의 생산성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 지금 아까 보시면은 매출 증가율 전망치가 이래요. 1, 4분기 마이너스 거의 근처까지 1%, 네네. 그리고 2, 4분기 마이너스 0.1% 이렇게 네. 지금 매출 증가율을 잡아놨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생산성이 나아지려면은 예,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숫자가 잘못됐거나 네. 만약 이 숫자가 맞다 그러면 생산성 지표가 깨져야 돼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실적이 나왔는데 이 실적 그대로 나오면은 주가가 좀 더 빠지겠지만 이것보다 더 좋게 나올 확률이 높다면 네. 즉 매출 증가율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낮지 않고 5%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게 완전 다른 스토리가 네네.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1, 4분기 실적과 2, 4분기 실적과 여기에 생산성 지표가 연결이 돼서 이번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AI라든지 뭐 챗GPT라든지 그리고 IT 산업에서의 이 혁신이라든지 사람 자르는 현상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매출과 연결이 될 거냐. 요게 하반기에 땡길 거냐 빠뜨릴 네. 거냐를 결정시켜 줄 것 같다. 근데 저희는 올릴 게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우스운 얘기지만 마진은 상관이 없이 미국에서 지금 계속해서 자기네 뭐 자체 칩 개발하고 전기차 얘기하고 심지어 이번에 이제 항만에 관련된 중국 그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스파이웨어 뭐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양쪽에서 지금 투자가 일어날 거예요. 예, 그 과정이 지금 정책과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매출은 높게 일어날 거라는 저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걸 연결시켜서 저희가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중국이에요, 중국. 자, 중국도 보시면은 제조업 PMI 지표가 51.6으로 이제 확장 국면으로 돌아섰어요. 네.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적극적으로 계속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부양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서비스업도 55니까 거의 미국하고 똑같은 숫자죠. 그래서 이만큼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과정이 들어가면은 여기에 이제 GDP 목표치가 발표가 됐죠. 5%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아주 높냐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상당히 높은 숫자이고요. 경제가 많이 컸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이제 예대율도 80%대에서 쭉 끌어올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계속 이렇게 투자가 들어간다면 결국 미국 쪽도 글로벌도 투자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대 체제로 가는 경우에는 물론 생산성이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매출 증가율은 높게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숫자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차트가 뭐냐면 달러의 그러니까 인버트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달러를. 네. 이게 퍼센트지의 상승
포를 그 다음에 이제 PMI 지표를 붙여놓은 거예요. 네. 중국의 PMI 지표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PMI 지표가 상승을 하면 달러는 약세로 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네. 중국이 훨씬 경기가 훨씬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기까지밖에 안 왔어요. 달러가. 네. 예, 그래서 빠진 게 네. 그래서 다시 일시적으로 또 떨어졌었고요. 그래서 다시 올라갈 거라는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이 계산으로 하면은 달러 인덱스가 90대 초반에서 90대 중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저게 지금 빨간 저게 실제로 저기까지 올라가 있는 거죠? 네, 네. 이미 가 있습니다. 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지금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달러의 이 지금 강세보다는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강세 포인트가 일시적인 거고 오히려 반대로 다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중국 변수가 네, 있다. 예,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는 여전히 신흥국에 대한 투자 네. 그리고 미국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도 나스닥에 대한 투자가 네. 훨씬 더 중요하다. 예, 이렇게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중국에 투자를 할 때는 너무 많이 왕창하시면 안 된다. 네. 예,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이 처해 있는 환경은 이렇습니다. 이 오른쪽 차트는 뭐냐면은 제조업이 GDP의 부가가치에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네. 제조업 부가가치가 네. GDP에 차지하는 비중인데 굉장히 높은 국가가 당연히 중국이었어요. 네. 예,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굉장히 많이 캐치업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베트남. 베트남이요. 예, 벵글라데시도 올라오고요. 터키, 인도만 지금 낮게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베트남 쪽에 대한 관심을 지금 가지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도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이 처해 있는 이 부분은 요게 문제예요. 생산성이 향상을 하는데 향상을 하는 수준이 굉장히 더딜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왜냐하면 제조업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이 레이버 코스트, 인건비의 이 상승폭이 굉장히 빨라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제 점차적으로 소비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중국을 너무 많이 가져가기보다는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서 한 12%니까 한 15에서 20% 정도 가져가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걔도 오버웨이트 하는 거네요. 예, 오버웨이트는 네, 합니다. 예, 예. 당연히 달러의 네. 약세 가능성을 감안했었을 네. 때. 대신에 베트남을 좀 늘렸고요. 그다음에 유럽을 줄였습니다. 네. 네. 유럽은 왜 줄였냐면은 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유럽의 인플레이션과 금리의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미국보다도 훨씬 더. 그래서 이 캐치업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금리를 더 많이 올려야 될 수도 있다. 유럽 쪽엔. 여기에다가 또한 유럽 쪽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미 밸류에이션 상의 매력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을 좀 줄여서 베트남을 좀 더 사는 이제 그런 전략을 어떻게 보면 이익 실현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대신에 계속해서 나스닥의 매력도는 굉장히 저희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보여드렸잖아요. 나스닥은 지금 이 SBB의 문제보다는 실질적으로 부채 비율이 훨씬 더 낮고 네. 예, 여기에 순 부채 비율은 더 낮고 네. 예, 금리 민감도 부분은 적고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들은 계속 돈을 벌고 있고 굉장히 빠른 발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업종에 대한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고 그런 업종이 바로 뭐 반도체 AI 관련된 IT라든지 전기차 부품에서 경쟁력 있는 회사라든지 네. 신재생에너지 풍력은 엄청난 이제 지원을 받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래서 미국 쪽을 봤을 때 전 이것만 딱 보여드리거든요. 어쨌든 지금 미국은 엄청나게 투자를 정부가 하고 있어요. 네. 예, 그 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냐? 에너지, 제조업, 환경. 예, 이게 지금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전기차, 예, 전기차 부품,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네. 예,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의 어떤 투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 구체적으로는 또 어떻게 세부적으로 나눠봐야 되는지까지 분석을 또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변동성이 또 미국 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얘기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